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ICBM 실험이 맞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재진입에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 간단한 건 목표 지점에 선박이 가서 네. 이 해상에 떨어진 탄두 잔해물을 수거해서 정밀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시행하고 증명해 보이면 되는 겁니다. 중국도 ICBM 실험을 하고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 성공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이 궤적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재진입에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이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라 네. 뭐 북한이 재진입에 성공했다 안 했다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일반론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죠. 익명을 요구한 한 로켓 전문가는 북한의 주장대로 탄두부를 탄소 복합 재료로 만들었다면 기술적으로는 재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네. 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역시 기술적으로는 임박했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이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해서 90년대 초부터 20년 이상 노력해 왔는데 여기서 취득한 기술이 최소한 무수단부터는 접목이 됐을 거란 분석이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재진입할 때는 고온에 견디는 것뿐 아니라 충격도 견뎌야 하는데 북한이 탄소 복합재를 썼다 해도 충격을 방지하는 기술을 습득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앞으로 성공을 증명할 만한 어떤 자료를 내놓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군요. 네. 팩트체크 김진일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대장균 책임 소재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민의당과 제보조작 이유미 씨의 관계를 음식점 주인과 대장균의 관계로 비유했는데요. 워낙 비유를 잘하는 분이니까요.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에 냉면집 주인이 나는 대장균에게 속았다. 그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많으면 팔지 말아야 될 책임이 냉면집 주인한테 있는데 균이 나를 속였다. 뭐 이렇게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 뭐 이렇게. 예, 음식에 대장균이 있으면 그것을 거를 책임은 음식점 주인에게 있듯이 이유미 씨의 제보 조작을 검증할 책임이 국민의당에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예. 노회찬 의원은 오늘 비유에서 균류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콜레라균을 이유미 씨가 만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의 분무기로 뿌렸기 때문에 뿌린 쪽이 더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유미 씨를 사실 잘 모르고 국민의당을 믿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노 의원이 하여간 비유를 최근 들어 여러 가지로 하는데 예, 오늘 하여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유미 씨가 누군지 사람들 잘 몰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당 책임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국민의당은 오늘 청주에서 비대위를 가졌는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또 한 번 한없이 부끄럽다고 사과했지만 이 제보 조작건은 이유미 당원이 지나친 승욕을 하다가 빚은 거다라고 당의 책임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구박의 구박입니다. 이건 저 자유한국당 얘기 같은데요? 네, 홍준표 당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의 갈등이 앞서 보도도 됐는데 예. 홍 대표와 친박계의 갈등도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홍준표 대표를 견제했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출근 저지 투쟁이라도 해야 된다. 예, 어제 홍준표 대표가 국무위원의 임명은 대통령 몫이다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예. 홍문종 의원이 이 홍준표 대표를 견제하고 비판한 겁니다. 예. 두 사람이 원래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 이후에 당시 홍준표 대표가
친박을 향해 절지동물의 한 종류로 표현을 하자 홍문종 의원은 바로 낮술 먹었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회의도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두 사람의 충돌이 좀 격하게 있지 않을까 기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홍준표 대표나 홍문종 의원이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이미 갈등을 회의 전에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소셜미디어에 일부 극소수 구박, 그러니까 오래된 친박들이 저를 구박한다고 해서 쇄신과 혁신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군요. 아까 절지동물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나왔기 예. 때문에요. 그 이후에 뭐 양박,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구박으로 또 이제 바뀌었는데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부담스러운 변호사입니다. 오늘 박사모 회장인 정광용 씨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서석구 변호사, 이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변호를 맡았었고 잘 알죠. 예, 돌출 행동도 많았기 때문에 변호보다는 역효과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예. 서석구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서 갑자기 정광용 씨 등을 변호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에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약간 당황스러워하면서 이 사실을 몰랐던 듯한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그러자 판사가 선임할 것인가요? 라고 묻자 정광용 씨가 잠깐 쉬었다가 일단 선임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 이 상황만 보면 서석구 변호사의 자진해서 이 정광용 씨를 변호하겠다는 것이 양측이 협의되지 않은 것 아니냐, 역시 돌출 행동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서석구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정광용 씨는 만나지 못했었지만 정광용 씨 측과 얘기가 이미 됐다, 협의가 된 내용이다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 뭐 받아들이는 쪽이 이렇게 흔쾌하게 또 들리진 않는군요. 아무튼 예. 오늘 근데 서 변호사가 본인의 자료가 다 해킹됐다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재판 날짜 좀 늦춰달라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다 해킹돼서 없어졌으니까 재판을 좀 8월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예. 해킹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역시 제가 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예. 최근에 랜섬웨어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컴퓨터 안에 있던 모든 자료들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해킹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정광용 씨 재판이었는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던 날 당시 친박 단체가 주도하는 집회에서 상당히 폭력 집회가 많았고 예. 4명이 숨졌었는데요. 오늘 정광용 씨는 당시 폭력 집회를 전혀 선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예. 했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재판장에서 가려지겠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 밤에는 충청도와 경기 남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 시간 끝나자마자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경제산업부 기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 총장이 예상외로 그 얘기를 해보라고 하셨죠. 그 아예 막 준비를 하려 했는데 본인도 잘 모른다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셜 라이브. 경제산업부는 처음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가지고 합니까? 저희 오늘 6.19 부동산 대책의 의미와 아, 파장 그리고 전망까지 한번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진지하게 아, 접근하고 예. 안나경 씨가 잠깐 좀 참여하고 저는 물러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여기 이제 제가 이쪽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오면 되는구나. 아, 예. 네, 오늘 경제권 소셜 라이브 처음으로 이제 함께 하는 건데
네,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마이크를 꼭 쥐고 계신데요. 네. 가볍게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자가 낮아서 선배는 이걸로 내가 바꾸시면 의자를 좀 낮춰야겠다. 아니요. 바꿨으니까 다시 올리시면 그래요? 그래? 알았어. 예. 네, 오늘 경제부 어떨지. 네. 저희가 앞으로 이제 밥상 물가라든지 네. 뭐 지금처럼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부동산, 네. 뭐 FTA, 네. 지금 뭐 기업의 그 갑질 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우리가 보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가 생활 상에서 가장 밀접한 부분이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왜냐면 내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밀접하기도 하지만 사실 근데 우리가 또 1분, 예, 왜냐면 1분 30초라는 그런 포맷에서 이렇게 뭔가 풀기에는 사실 좀 이렇게 좀 갑갑하거나, 네. 갑갑하다는 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정되어 있다는,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소셜라이브에 그동안 왜 안 불러주셨는지, 이런, 예,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렇죠. 저희는 이제 했고,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뭐 나눠볼까 생각 확실히 중입니다.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문제를 되도록 이제 좀 쉽게 풀어드리고 하지만 이제 재밌게 더구나 경제부의 그 내공이 상당하신 선배들이 많아가지고, 예, 저는 그냥 뭐 옆에서 이렇게 저희- 양념만 이렇게 하면 쭉 얘기를 스타처럼 하셔서. 나온 거고요. 네, 근데 하여튼 뭐 좀 약간 쉽게 풀어도 뭐 이게 또 너무 가벼워지면 안 되니까 쉽게 풀되 깊이 있게 네. 좀 저희가 한번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왜냐하면 두 분이 굉장히 재밌으신 선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셜 라이브를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부담이 고든 됩니다. 자세로 앉아 있는 분 그래? 어떻게 되는 거죠? 오랜만에 보는데 네 기대가 예, 예. 됩니다. 오늘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직접 부동산 사장님하고 인터뷰. 네, 오늘 이제 첫 순서로 네. 부동산 그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이 현재 어떻고 어떤 대책들이 더 나오고 현재 상황 진단 그리고 뭐 좀 정부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어떤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부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네. 예, 이 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사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아마 역대 방송에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차별화는 되는 것 같고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뭐 네. 이런 차원에서 일단 부동산 두 분이 같이 가셨나요? 예 같이 부동산을 일단 어렵게 섭외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사실은 6.19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그 분양권 전매 제한이랑 대출 규제인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사장님이다 보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입장이 들어보시고 네, 들어보시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소셜 라이브가 한 달 만에 돌아왔으니만큼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이벤트 그동안 누차 얘기를 해드렸는데 페이스북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9명의 기자 목소리를 맞추는 혹시 보셨나요? 아 예. 봤어요. 참여도 하셨나요? 아직 참여를 참여는 안 할게요. 할게요. 네, 오늘까지란 말이에요. 네. 아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맞추는 거? 내부자들은 내부자. 아무래도 좀 내부자들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들어보셨을 때 어때요? 좀 쉬웠어요? 맞추기가? 저는 금방 맞췄어요. 맞출 수 있는 분들이 9명을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아, 저희가 선물도 또 드리니까 오늘까지라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감사합니다. 소셜 라이브. 수고하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 첫 번째 영상을 보기 전에 일단 6.19 부동산 대책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좀 짚어보죠. 네. 사실 저희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를 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는 오히려 올렸고 규제를 완화했던 거죠. LTV DTI를 올리고 재건축 연화 완화하고 청약 규제 완화하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는 바로 LTV DTI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이게 큰 문제였는데 집단 대출의 이제 소득 대비 대출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주는 DTI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제 집단 대출이라는 거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단체로 받는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으면 그 아파트 분양 금액, 예를 들면 3억 6천만 원 아파트면 한 10% 정도 3,600만 원을 넣으면 나머지 중도금을 집단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버틸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계약금만 내면 일단 어느 정도 그게 집을 이제 살 수 있는 그 있었던.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예. 원리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전매 제도를 제한한 거는 그래서 중간에 있다가 이제 P라고 하는 그 갭이 생겨서 P라고 하는 그 웃돈이 붙으면 바로 팔면 나는 계약금만 냈는데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벌 수 있었던 그거를 규제하는 것이 이번 규제의 또 핵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전매 규제라는 것이. 예. 입주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걸 그렇죠. 사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이 돼버린 그- 상품화 돼버린 그렇죠. 차익을 남기고 나가겠다. 그렇죠. 그걸 막는 게 이번에 목적입니다. 네, 핵심이고. 예. 그리고 LTV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 집담보 대출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의 LTV다 그러면 3억짜리 집이면은 옛날에는 37에 50, 57에 35, 3억 5천만 원까지 집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5억짜리 집에 60%로 규제 강화되면 3억까지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이런 규제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DTI는 그렇습니다. 자기 소득의 1년 소득의 월로 나눴을 때 이 그렇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이 비율이 네, 네. 50%는 돼야 된다. 이런 규제가 되는 거죠. 원리금을 갚아야 네, 네.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뭐 저희가 중개업소 다녀온 화면을 한번 보시죠, 뭐. 네, 일단 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셜 라이브를 사실 이런 형식을 선택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예요. 예, 중개업소죠. 우리 이창 기자가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현장에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뭐 부동산에 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뭐 우리 또 사장님이랑 또 우리 둘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돈이 몰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주일째. 사실은 지난 요 문재인 정부 그 이전에 그때 거래도 거의 안 됐고 프리미엄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모르고 이제 그 실수요자들도 청약했다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실망 매물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뭐 사실은 뭐 무피도 있었고 지금 요 며칠 아니 한 요 6.19 대책 이전에 조금 좋아졌었어요. 살짝 이제 네, 살짝 어떻게 좋아졌었다가 보면 최종도 서울이 들어오면서 오르니까 그러면서 새정부 기대심리 기대심리. 어떤 뭐 예. 분양책이라든지 그렇죠. 뭐 생각보다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안 나왔고 아니 그리고 또 그동안 자금이 정부가 또 묶여있던 안정이 자금이 됐고 묶여있던 자금이 이제 그러면서 또 투자처를 예. 찾아다녀서 찾으려다 보니 네, 조금 네. 경기가 내지는 거래가 활성화되려고 했다가 활성화되려고 했는데 이제 요번 규제가 다시 터진 거예요. 정부가 다주택자 뭐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네,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굉장히 보세요? 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저는 그리고 집을 구입하러 오시는 고객들한테 사실은 이게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라고 권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지금 전세가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이제 신규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새 아파트. 신축 네. 새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너무 높고 들어갈 수는 없고 너무 이게 장벽이 높다 보니까 그냥 대출을 받아라. 어느 정도 차라리. 일부는 대출을 받아라고 근데 그게 권할 이제 수밖에 오히려 없어요.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예. 이게 규제가 규제를 높아지면 해버리면 직격탄을 맞는 거고 그렇지 그분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서민 뭐 부부 연 소득 합산 얼마 이하 뭐 이렇게 정하긴 하는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 거죠. 그 기준점이 굉장히 또 낮아요 보면. 예. 네네 그렇죠 그런 기준. 어쨌든 순서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 정부 촛불 정부 지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이 안정되고 네. 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거는 기대감에 네.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가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데 나도 좀 집을 사야겠다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막 사는 거죠. 이제 네. 저희 갭 투자라고 부르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집값이 더 오르니까 실수요자들은 야 이렇게 그냥 나 보고만 있다가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나는 뭐 그렇죠. 평생 무주택자로 살겠다. 그러니까 은행 달려가서 대출받아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전세 세입자들이 오면 솔직히 네. 대출받아서 집 사라고 말씀을 해주신다. 네네네.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전세값은 사실은 예전에는 집값 한 50%밖에 안 됐어요. 네 맞아요. 지금 8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도권은 80%까지 육박했죠. 그렇죠. 예. 또 근데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아서 그걸로 어디 뭐 투자금을 굴려서 이자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가 사실 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을 때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네. 오늘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생각한 거는 첫 마치 출연이라서 마치 오늘 갔다 온 것처럼 예능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예, 지금 그렇죠. 뭐 점프하면 뭐 그러다 그냥 퓨 가고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됐던 거를. 네, 그렇죠. 우리끼리 또 선배 이거 옷을 맞춰야 그렇죠. 타이를 예, 제가 예.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그게 됐고 댓글에 질문에 보니까 그렇죠? 질문에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에 왜 허구 많은 지역 중에 안산에 있는 부동산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본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안산에 살고 계시고 저도 거기서 이제 중학까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 있는 사실 부동산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섭외를 했더니 규제 뭐 이런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면이 있었던 그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 방송사 다니는 줄 모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흔쾌히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자리를 내주셔서 저희가 안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예. 저희 집하고는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뭐 갔던 중개업소 거죠. 사장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중개업소 사장님이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는다. 또 이제 자기는 전세 살 거면은 뭐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권한다. 이거는 순전히 중개업소 사장님의 생각이고요. 실수요자가 누구냐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그 얘기가 나온 맥락이 이번에 나온 6.19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빠졌다. 사실 그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 그런 거 부동산 사장님은 거래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막상 거래 온 사람은 다 실수요자고 그런 그렇죠. 분들이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뭐 구입하면 뭐 거래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걸 실수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규제에 보면 또 한 측면이 지금 가계 빚이 우리나라가 1,400조 원에 이제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그 미국 금리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지금 대부분 지금 가계 빚을 안고 있는 분들이 변동금리란 말이죠. 그래서 덩달아 금리까지 오르게 되는 부담들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지금 이 부동산에 특히 특정 지구에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을 좀 규제해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이루어진 규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요자의 기준 그 부동산 사장님의 다를 수 개인적인 있어요. 생각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6.19 부동산 대책을 저기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지역별 핀셋 과열 규제. 지역만 규제하는 것. 근데 그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셨는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이죠. 곧 그 전쟁이 다주택자에 될지 대한 뭐 예. 그건 봐야겠지만 휴전이 될지는 이제 그걸 우리가 지켜보겠다고 하고 거기서 어떤 대안이 나올지 이걸 그렇죠. 우리가 좀 얘기해 보자는 거죠. 6.19 부동산 대책에서 빠졌던 또 다른 핀셋 계층별 규제 대상으로 다주택자를 꼽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영상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또 예. 토크를 했는데 한번 뭐 보시죠. 예. 김현미 장관의 전쟁 네. 뭐냐? 누구와의 전쟁이죠? 주택자 투기꾼. 투기꾼. 투기와의 전쟁입니다. 뭐냐면 그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김현미 장관이 취임식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뭐 규정하자면 약간 오버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내전이다. 첫 번째 내전은 우리 범죄와의 전쟁이었다면 이번엔 투기와의 전쟁인데 그 정도로 심하게 규제가 될까요? 아니 장관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전쟁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얘기한 게 최근 한 달 그 주택 거래를 자기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강남 4구의 거래 증가율이 훨씬 높더라. 근데 강남 4구에서도 보면은 다주택자의 그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작년 5월 대비 훨씬 늘었고 또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 중에서도 만 29세 이하 젊은 층이 많더라. 그래서 지금 아마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었는데 이거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면서 그 중과를 없앴어요. 그 다주택자도 지금은 우리랑 1주택자잖아요. 우리처럼 똑같이 집을 사고 팔 때 똑같은 양도세를 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주로 전월세를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월세를 놓을 때 그것도 임대소득이잖아요.
근데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14년에 기획재정부를 출입할 때인데 그때 기재부 세제실에서 우리 다주택자들 전세 소득에 대해서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근데 그 다주택자들이 전세 임대를 놔서 소득을 내고 있는데 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냐? 더 내라. 이렇게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를 꺼트린다. 그래서 특정 신문, 모 신문에서 연일 일면, 아주 영향력이 큰 신문입니다. 그 연일 뭐 일면 쓰고 이래서 결국에 기재부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도입하려던 그 임대소득 과세, 전세 임대소득 과세는 아예 유야무야가 됐고 월세 임대소득 과세, 이것도 2주택자에 한해서는 매기려고 했는데 그때 또 그 경기 꺼트린다고 막 반발이 거세서 내년 말까지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2주택 월세 임대소득자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계속 연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으면 2019년에도 또 2년 연장됐을 거다. 가능성이 높죠.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주당에서 그거는 2019년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월세 임대소득자는 과세가 강화됩니다. 하여튼 정리하자면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작은 거예요.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또 논쟁적인 주제. 이건 뭐냐면 어떤 투기 세력에 대한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학계에서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던졌어요. 뭐냐면 취임사에서 지금의 집값 이상 과열 현상은 특정 투기 세력,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의 투기 때문이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했어요. 근데 그러자 상당수 전문가들이 반발을 하고 나왔어요. 무슨 소리냐?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이거는 사실 똑부러지게 답을 내긴 어려운데 앞으로 굉장히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창 기자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좀 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적 아니면 뭐 욕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비싼데도 거기가 비싼 이유는 주거 환경, 교육이라든지 뭐 주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강 조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누구나 다 살고 싶은 곳은 몰리게 돼 있고 집값이 오르게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이 안 좋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곳이라도 이런 데는 집값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 인구 대비 호수로 봤을 때는 집값이 모자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선호도 측면이나 이런 데서 볼 때면 분명히 또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진짜 공급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저희도 공부를 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김현미 장관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봐서 정말 지금의 집값 과열이 공급 부족 때문인지 아닌지는 한번 좀 굉장히 저희도 취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주거입니다. 그거죠. 내가 사는 곳. 그렇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너무 재테크, 투자 상품으로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월급 뭐 우리 모아서 뭐 얼마나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한 연구소의 그 결과에 따르면 뭐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한 10년을 서울 기준으로 1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그것도 주택 크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됐다니까. 근데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한 푼도 안 쓸 수 없으니까 더 걸리죠. 그냥 막 대출 막 이거 막 대출 막 땡겨가지고 사고 싶어. 왜냐하면 대출 받아서 내가 금리 갚고 하는 것보다 몇 년 있으면 돌이켜 보면 집값이 확 뛰어 있으니까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게 지금 현실이고 나의 월급은 못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다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고 이거는 왜냐하면 또 이 건설 경기라는 게 이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많다 보니까 그걸 한순간에 거품을 확 또 꺼트릴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 이제 정부 주장이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 내수 경기의 너무 많은 부분을 부동산에 그렇죠.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근데 이 부동산이 계속 거품이 커지면 저희가 일본을 좀 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성장, 암흑의 저성장 시기에 들어갔는데 그때 도쿄 배후 도시인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막 10분의 1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그렇죠. 그 사례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지금 계속 리스크 관리해야 건설 경기를 됩니다. 리스크 관리, 뭐 경상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집을 사기 위해서 너무나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젊은이들, 뭐 중산층들 이런 그렇죠. 것들도 현실이기 때문에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은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그것을 핀셋으로 적정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고 있는 집값 거죠.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그냥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랑 물가 성장률에 비례해서 적당이라기보단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선에서 올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떨어져도 안 되니까. 또 하나 주거 목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양질의 좋은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정책으로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임대주택을 연간 그 1년에 17만 원씩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약에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거를 저는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진짜 그냥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양질의 주택을 정말 그 목적이 있는 그 신혼부부나 서민들 이런 아니 사람들한테 뭐 싸게 내도 임대주택하면 나 들어가지.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죠. 쉽지가 않아요, 그 찾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 욕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임대주택에 욕심을 가져서 강남권의 싼값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해 탄생하게 된 보금자리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게 강남집 돼가지고 로또가 됐죠. 그렇죠, 로또가 됐죠. 박근혜 정부 때도 행복주택 또 뭐 뉴스테이 자꾸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 위정자들이 임대주택을 자신의 브랜드화하고 싶어한다. 좀 그런 욕심을 이제 좀 정치인들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저희가 뭐 부동산 주제로 한번 더 하죠. 뭐. 재밌네요. 더 공부하고 더 예, 예. 알차고 재밌게 나가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부동산 아니더라도 생활 물가라든지 뭐 우리가 실생활에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경제부 이주찬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제부 이태경이었습니다. 예, 저 또한 자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